세무사님은 현재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으로 그리고 한국세무사회 성실신고감리위원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영각 감사님과 마찬가지로 우리 세무상식을 또 귀한 말씀 또 이렇게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정원세무사라고 합니다. 이기석 회장님하고 과거에 저희 사무실에서 인연한 적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연락이 오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시간을 좀 할애해 주셔가지고 제가 좀 몇 가지 준비한 내용들 좀 오늘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준비를 했던 파트는 대부분 이 재산에 관련되는 내용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상속세와 같은 재산 파트 세금을 대부분 관심이 있으시고 또 대부분 다 해당이 되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고 또 정보는 너무 넘쳐나고 하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무엇인가 그런 위주로 해서 좀 말씀을 준비해 봤으니까요. 오늘 귀한 시간 오셨는데 한두 가지라도 팁을 가져가셔가지고 부를 늘리시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국가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중요한 세입 예산 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느낌 있으실까요? 작년도 우리나라 국가 세출 예산 규모가 500조가 넘는 슈퍼 예산이 이제 구성될 정도로 대한민국이 이미 상당히 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500조의 세출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딘가에서 들어와야겠죠? 그게 상당 부분이 우리 국민들,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국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세입 예산이 그중에 400조 남짓 차지합니다. 물론 세금 말고도 국가 살림을 꾸리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약간의 요소들이 부가적으로 있긴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세금, 우리가 국민이 내고 있는 세금으로 대부분 우리 살림을 구성하고 있게 되죠. 그리고 그 세금이 참 많은 소위 세목들이 있죠. 이름도 다양한, 뭐 몇 개 지금 당장도 떠오르시는 세목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그 부여하고 있는 주체에 따라서 크게 보면 우리가 국세, 뭐 세금을 분류하는 카테고리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부과하는 주체에 따라서 국세청, 즉 나라에서 부과하는 국세와 지자체에서 중심이 돼서 부과하는 지방세로 크게 보면 이제 대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안에 무려 25개의 세목이 있습니다. 꽤 많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부담하는 꽤 많은 숨 쉬는 거 이외에는 어딘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내용 중에 크게 보면 이제 우리 세무사들이 하는 파트가 크게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여기서 이제 실제 원을 운영하시고 또는 그 외 다른 사업을 또 운영해 보신 많은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많이 보시는 소위 법인을 운영하셨다고 한다면 법인 소득세, 우리는 그냥 약칭으로 법인세라는 표현을 쓰지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법인의 소득, 지출 등을 모두 차감한 순수한 인컴에 대한 소득을 내는 게 법인세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그 외에 대부분 경험이 있으시는 개인사업자들의 소득에 대해서 부담하는 소득세. 소득세,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소득세도 역시 우리가 5월달에 대부분 많이 이제 배당 같은 금융소득, 임대 같은 소위 이제 그 불로소득, 그 외에 뭐 기타 소득, 연금 소득도 우리가 제일 많이 관여하는 사업소득 포함해서 그 내용, 모든 내용을 토탈해서 과세한다고 해서 종합소득세. 그러니까 이 지금 법인세와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각 주체에 따른 분류일 뿐 모든 법인이건 개인이건 그 벌어들이는 모든 수익 순수한 매출이 아닌 소득금액,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경비를 내가 이만큼 써서 이만큼이 남았소라고 하는 일련의 흐름이 중요하겠죠. 그걸 우리가 소위 이제 장부를 만든다, 기장을 한다는 이제 표현을 쓰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간접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세목입니다. OECD 주요한 가입국 중에서도 부가가치세를 아직 도입하고 못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가세는 상당한 물가 상승과 조세 저항의 여지가 굉장히 큰 세목이기 때문에 일찍이 78년도 같이 우리나라에서 일찍이 도입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선진국,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몇 나라 포함해서 선진국들도 부가세를 아직 도입하고 싶지만, 왜냐하면 부가세는 소위 저항성이 굉장히 덜하거든요.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모든 내용에 자연스럽게 10%가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부가세는 다 이미 과세를 당하고 있는
오늘 현재도 이따가 식사를 하시면서도 집에 돌아가시면서 차비 안에서도 모두 다 부가세가 다 묻어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 가지 세목,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 세 가지 세목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세입 예산 약 400조가 넘는 작년 기준입니다. 2002년 기준으로 400조가 넘는 세입 예산의 무려 80%를 차지합니다. 순위는 각기 조금씩 다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해는 부가세가 1을 한 해도 있고 어떤 해는 상황에 따라서 법인세가 1을 한 해도 있고 한데 기본적으로 빅3는 변함이 없습니다. 마치 올림픽에서 중국, 미국 이 1, 2위를 벗어나지 않듯이 이 세 개의 세목은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선 세무서 뭐 자주 가실 일이 있는 게 좋은 건지 없는 게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요. 일선 세무서에 가시면 그 세무서장 하에 과라고 하는 편제가 6개 정도 보통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무서의 사이즈마다 조금 약간 통폐합은 되긴 하지만 그 안에서 뭐가 있냐면 법인세과가 있고요. 소득세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따가 오늘 중심으로 말씀드릴 재산세과가 있고 나머지는 약간 그거의 스텝적인 조사과 각종 업무에 대한 특정 내용을 조사하는 조사과 그 다음에 세수를 걷는 각종 업무들 대행하는 징세과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납세자 보호실이라고 해가지고 납세자 권리를 이제 좀 망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부대 시스템이 있는 그 정도의 구성이 되어 있을 정도로 주요 세목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나쁘지 않을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재산세 파트가 특히 그 많은 분들한테 관심이 되는 상황이 된 이유가 뭐냐면 2016년 이후 다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관계가 계시겠지만 집이 특히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폭등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종전에 생각했던 부분에 비해서 실제 실현된 이익이 크신 분도 있고 또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뒤늦게 따라 붙은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종전 대비로 봤을 때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상속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더더군다나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증여세나 상속세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판 가격에서 기본적으로 산 가격, 즉 차익이 얼마냐라는 개념에서 출발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종전 같은 경우에 이게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2005년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등기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도 가끔 갖고 계신 부동산 그 등기부등본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은 2005년 이후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가액이 그냥 등기부등본에 표현되어 버립니다. 즉 종전에 2005년 이전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2005년 이전에는 국가에서 특정 부동산에 대한 이전 행위에 대해서 통제가 안 됐다는 겁니다.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걸 다운을 해서 거래를 하건 어떤 거래를 하건 그리고 그게 불법도 아니었던 게요. 불과 2005년까지는 양도소득세가 지금 약간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기준시가에 의해서 과세가 됐습니다. 내가 10억의 물건을 팔고 5억에 산 물건을 10억에 팔아서 5억의 양도 차익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겠다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기본적인 개념, 지금은 너무도 기본적인 개념이 되어버리셨는데 그 전에 지금 현재도 기준시가가 많이 시가에 따라붙는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 봐야 집합 건물 같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60%가 채 안 되고요. 그리고 시가는 매일 이 순간에도 매일매일 변화하는 반면 기준시가는 대부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매년 4월 말 정도에 연 1회에 한해서 고시가 됩니다. 그럼 1년 새에도 얼마나 많은 거래가액의 변동이나 등등이 있을 수 있는데 1년에 한 번 고시되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10억, 9억에 예를 들면 10억짜리 집이 고시가는 당시로 봤을 때는 50%도 채 안 됐었습니다. 그러면 10억의 매도가에 관계없이 약 5억 남짓 되는 기준시가 취득했는데 실제 취득가액이 자기가 5억이었는데 그 과액 관계없이 뭐 취득가액 한 2억 그럼 그냥 3억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양도세를 신고하던 게 불과 2005년이었습니다. 꽤 생각보다 오래전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양도소득세가 또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가액이 이제 폭증을 하게 되고 실제 실거래가로 2006년 이후 과세가 시작이 되면서 그 사이에는 꽤 오랜 기간 2006년 정도의 그 버블을 끝으로 해서 꽤 오랜 동안 지금은 매일매일 집이 오를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불과 얼마 전까지 했었지만 생각보다 꽤 오랜 시간 침체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이후 본격적인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고 보니 오른 건 좋은데 막상 처분하려고 보니 깝깝해지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우리 이제 문정부에서 시작을 했던 여러 가지 세법은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학문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장의 경기 변동 등에 따라서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우리 금리와 물가 등을 조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것처럼 정부에서 불가피하게 할 수 있는 조치 중에 하나가 세제 조치가 굉장히 중요한 조치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2016년 이후에 이 급속도로 상승하는 이 부동산을 여러 가지 지금 기억하고 계신 것만 해도 굵직굵직한 우리 업계에서 굵직굵직하게 얘기하는 17년 8위 17년 8위라고 하는 거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게 소위 이따가 말씀드릴 그 조정지역에 대한 개념을 본격화 지금은 조정지역이 또 많이 퇴화가 됐습니다. 2013년 1월 5일자로 해서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전체에서 그 4개구를 제외하고는 조정지역이 현재 다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 미친 영향을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도가액이 상승을 하고 양도소득세가 상승을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조정지역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었냐면 한때는 경기도 거의 전부 일정 부분의 읍면 단위, 섬 단위를 제외하고는 경기도 거의 전부와 서울은 뭐 얘기할 것도 없고요. 100% 다 조정지역이던 시절이 불과 21년까지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조정지역이 되면은 내가 분당에 집이 하나 있고 서울에 집이 하나 있는데 2주택 중에 무언가를 처분하게 된다라고 할 때 2주택 중과가 우리가 그 양도세에서 일반 세율이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소득세율하고 똑같은 구조인데요. 1,400만 원 이하 구간부터 10억 초과 구간까지 해가지고 총 7단계로 해서 맥스 세율이 45%입니다. 10억 초과분에 대한 해당하는 세율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율이 45%인데요. 그때 조정지역 2주택제 두 번째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거기에 플러스 20%. 그럼 양도소득세만 65%입니다. 거기에 소위 모든 소득세에 따라붙는 10%의 지방소득세. 그러면 71.5%.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조정지역에 세 채, 서울에 집 2개 있고 평택에 집이 하나 있다. 근데 서울에 있는 집을 이번에 처분하게 되었다. 그때는 플러스 30%를 중과하던 시절이 불과 2년 전이었습니다. 그럼 기본 세율을 45%에 30%하면 양도소득 세율만 75%입니다. 엽기적인 세율이죠. 거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82.5%. 그러면 그동안 근데 양도소득세는 이자 비용 등은 기본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고려하지 않거든요. 필요 경비에서 이자 비용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럼 대부분 일정 부분 대출을 활용해서 자산 취득을 하였을 건데 82.5를 세금을 내면 남는 게 없는 경우도 허다하겠죠. 그래서 그 당시 한때는 처분조차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그러니까 한때는 또 징여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퇴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녀들한테 분명히 뭔가를 주긴 줘야겠는데 팔아서 줄래니 답이 없고 그러면 그냥 물건째 주자. 그래서 2019년부터 21년, 22년 초까지 역대로 가장 징여세 신고가 가장 많았었던 세수도 가장 많았었고요. 그런 상황이 불과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즉 먼저 양도세 부분을 몇 가지 테마로 말씀을 드리면요.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이후 상속증여세도 다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에서 이 자산 비중이 부동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75%에서 80%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상속세, 이따가 말씀드린 상속세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곤란한 경우가 아버지가 갖고 계신 뭐 건물, 땅, 집 포함해서 그게 무엇이 됐건 간에 주시는 건 감사할 일이죠. 너무 감사할 일인데 유동성이 없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납부할 유동성이 안 되는 경우가 실무상 겪다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소위 이제 몰랍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물건을 세금으로 다이렉트로 내는 경우도 있고요. 이번에 그 넥슨 지분에 대한 얘기 많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땅치 않다 보니까 상장 주식인 주식 지분을 상속인들이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덩어리가 너무 크고 하다 보니까 지금 꽤 많은 문제가 되고 있죠. 처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 자본을 인수하는 게 과연 합당할 것이냐. 현재는 지금 넥슨의 제2주주가 기재부입니다. 두 번째 주주가 기재부가 지금 그 몰랍 24% 남짓을 갖고 있는 기재부가 지금 넥슨의 제2주주입니다. 그건 이제 몰랍을 낸 케이스고요. 몰랍이 아니어도 소위 이제 소위 할부
연부연납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자를 포함해서 할부로 내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상속세에서. 물론 담보를 제공해야겠죠. 그 해당 부동산 물건이 됐건 다른 물건이 됐건 간에 할부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부동산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 이 양도세 같은 경우에 대부분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내가 주택을 하나 있게 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가 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흔히 많이 들어봤는데 근데 이게 내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럼 또 내가 뭘 해야 돼? 그런 부분이 당연히 1차적으로 있을 수가 있고요.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내가 복수가 ABC가 있는데 이 중에 내가 팔긴 팔아야 되고 좀 빚도 좀 지워야 되는데 뭐부터 팔아야 되지? 또는 제일 마지막에 내가 코어로 지켜서 가장 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지? 그런 부분 당연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팔아서 줄 거냐 자녀에게 그냥 이 물건을 줄 거냐 돈을 줄 거냐 부동산을 줄 거냐 굉장히 많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이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부동산이 물건이 있다고 할 때 그 물건을 자녀에게 주고 싶다는 결론은 유사합니다. 경제적 가치를. 그러면 팔아서 돈으로 줄 거냐 그 물건을 그냥 그 친구한테 증여로 줄 거냐 증여세 과세 표준에 해당하는 그 가액의 평가액 기준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돈으로 주나 부동산으로 주나 부동산 평가상 문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보통 증여세도 불과 유사매매 사례가액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기 전인 2011년 이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100% 다 기준시가로 과세했었습니다. 증여세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증여세는 그닥 무거운 세금도 아니고 부담스러운 세금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2011년도에 시가의 개념, 상증법 60조에 해당하는 시가의 개념에 유사매매 사례가액이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됐습니다. 유사하다는 게 뭐냐? 그 물건과 유사하다로 인정되는 그 법적 용어에 해당하는 범주에 해당이 된다면 그 물건을 유사한 개념으로 기준시가에 비해서 훨씬 상위 개념으로 놓겠다라고 하는 개념이 2011년도에 도입된 거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중에 상당히 주요하고 많은 자산이 아파트입니다. 대한민국은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 많은 아파트 지분을 차지하고 있죠. 주택 수 중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파트가 유사매매 사례가를 접목하기에 기가 막히게 쉬운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정형화된 물건이 그대로 샘플이 있기 때문에 상속 같은 경우에는 상속 기준일 전 9개월, 후 6개월, 총 15개월간 증여 같은 경우에는 전 3개월, 후 3개월, 6개월간 그 기간에 내 물건과 유사한 물건의 거래가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물건의 가액이 바로 시가로 그대로 가져오는 개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소득세에 대한 세율을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이건 시행령으로 조정한 겁니다. 세법이 규정된 건 아닙니다. 시행령으로 1년, 그 다음에 플러스 1년, 그 다음에 이번에 연초에 통과된 내용을 보니까 또 조정지역에서 17년 8월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불타올라서 사지마 신호를 주는 겁니다. 살라면 실수요자만 사. 그 실수요자만 사의 얘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1세대 1주택 판단할 때 2년 보유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2년은 뭐냐면 2013년 1월 5일 이후 취득한 주택 아까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현재 보유주택이 조정지역에 해당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조정 2주택 중과 조정 3주택 중과를 할 때 각 주택, 나머지 주택, 처분주택 말고 나머지 주택들이 조정지역이 있냐 없냐가 이 문제의 같이 결부가 되기 때문에 조정지역은 나중에 처분할 계획이 혹시 있으시다면 추후에 내 다른 주택과 내 처분하려고 하는 주택에 조정지역에 해당이 되는가 아닌가 그건 추후에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서울에 있는 구축주택 중에 많이 해당하는 케이스인데요. 양도세에서 이제 이게 최근 들어 4, 5년 전부터 감사원 지적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과세가 많이 되고 있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에 대한 개념에 대한 다른 분류인데요. 다세대와 다가구 기본적으로 다중주택, 그러니까 우리가 단독주택처럼 우리 집만 혼자 사는 주택을 제외하고는 건축법상 여러 세대가 공유하고 있는 주택은 다중주택이라고 합니다. 다세대와 다가구는 기본적으로 다른 차이는 별로 없는데 구분 등기가 가능하냐, 즉 구분해서 매도할 수 있느냐에 따른 부분입니다. 우리가 내가 2층에 살면서 1층 세주고 지하 세주고 근데 그냥 넘버링하는 차원에서 배기로 그 집 앞에 배기호 붙이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 편의에 따른 부분일 뿐인 거고요. 실제로 등기상, 공부상, 등기부 등본상 이 호수가 구분이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건축법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세대에서는 주택 사용 면적이 3개층에 해당하는 것만 사용을 한다.
그러면 옥탑을 주택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이게 또 쟁점이 되었죠. 최종적으로 대법에서 결정된 개념이 뭐냐면 수평 투영 면적, 즉 하늘에서 그 주택을 바라봤을 때 전체 주택 면적 대비 옥탑에 해당하는 면적이 8분의 1 이상이 된다. 이때는 옥탑도 하나의 주택의 사용 층수로 본다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8분의 1이면 사실 웬만한 집은 8분의 1이 다 넘습니다. 만약 바닥이 40평이면 5평도 안 되게 옥탑을 만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4계층, 3계층 플러스 1계층에서 4계층으로 되는 바람에 다 비과세로 이분은 신청을 했는데 과세가 되는데 문제는 과세가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처럼 지하 1층에 2세대, 2층에 1세대, 옥탑까지 해서 우리 세대 포함해서 5세대가 그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다주택 중과 말씀드렸었죠. 중과되던 시절에는 이 서울 성북구에 있었던 이 주택이 어떻게 해당이 되냐면 나머지 5주택, 4주택,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층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중과로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옥탑 하나에서 3년 동안 꼴랑 한 2천만 원 월세 받고 세액으로 5억, 10억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게 나오는 경우가 세무상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는 근데 악소리도 못합니다. 아까 옥탑 사용에 대한 내용이 규정이 되면서 옥상이 층수로 분류가 되는 순간 이미 과세가 된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말씀드린 거는 혹시나 지금 여러분들 중에 옥탑을 이런 형태로 갖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양도세 처분 전에는 정리를 해야 된다. 과감하게 멸시를 하셔야 된다. 날려버리셔야지 훨씬 더 많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양도세를 세이브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옥탑가 중부지방세무사회에서 홍보이사를 지금 맡고 있는데요. 저희 세무사회의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치 나를 잘 알고 있는 주치를 가까이 두고 있으면 건강에 도움될 확률이 큰 것처럼 내가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세무사를 알고 계시는 것도 역시 부를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부분 내용들이 정확한 자기 상황을 얘기하지 아니하면 부분적인 얘기만 해서는 잘못된 판단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주시고 정확한 판단을 받고 정확한 플랜을 짜서 여러분들의 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행사 조금 빠르게, 예정보다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기술위원회 위촉식을 하겠습니다. 호명되면 조금 빠르게 나와주시면 되고요. 오늘 위촉식이 진행되는 방법은 앞서 우리 등록데스크에서 설명을 드렸던 대로 우리 위원장님 혹은 부위원장님 혹은 해당 분과의 대표 수혜자께서 먼저 받으시고 해당 분과는 전부 나오셔서 미리 받으셨던 위촉장을 들고 나오셔서 함께 횡으로 서서 기념 촬영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Present to Mr. Jerome Lee, Chairman of Technical Committee. This is to certify that you have been appointed as the Chairman of the Technical Committee for the term of January 1st. 자, 내용은 제고 하나는 소미위원회인데 그걸 참조해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연맹의